이리 오너라 이리 온. 몇 회죠? 130회입니다. 예, 130회. 그 이제 연간 전망 신이 와서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월요일 날 0시에 토요일 날 올라간다 그랬나? 하여튼 다음 주겠다. 그러면 토요일 날 올라가니까 전망 시리즈가 계속 나갈 텐데 여하튼 뭐 좀 리스크온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 근데 원자재는 제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LM이 갔다 왔을 때 녹음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콜드한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좀 좋아져가지고 이 부분도 얘기하고 싶고, 또 무엇보다 오늘 최진현 연구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에너지 유가 시장, 예. 그거 얘기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금이라던가 이쪽도 얘기하고 싶으니까 하여튼 나와서 좀 이게 끊어서 좀 가려고 그래요. 세 개로 하니까 좀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 자체만 좀 파악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인 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에서 원자재랑 중국을 맡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제가 댓글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저번에 이제 난상 토론해서 좀 저희가 약간 이제 뭐 얘기들을 좀 시원하게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뭐 맞고 뚫리고 떠나서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줘서 좋다는 좀 반응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많은 분들이 그 CR에, 그러니까 저희 용어 중에 CR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CR? 예, 이번에도 막 댓글, 리덕션?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질문 그러니까 댓글에 한 두세 개씩 달렸는데. 그건 또 의외인데 CR은 진짜 많이 범용화된 용어 아닌가? 근데 아직도 다들 이게 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긴 웬만하면 했는데 용어는 좀 쉽게 가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많이 그냥 쓰는 용어 아니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실적 발표, 특히 뭐 이제 저희 아직 그 업데이트 안 됐던 종목들 몇 개 좀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음 주 11월 14일이 3분기 실적 발표 근데 마감일이니까 그때가 되더라도 실적 발표 때 다 리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하여튼 알았어요.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쇼랑 그런 것도 오늘 아침에 이제 GS 리테일 나왔는데 GS 리테일만 코멘트하고 로쇼랑 그거는 코멘트 안 했는데 로쇼 완전 쇼크 나왔거든 사실 오늘 아침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구별해서 하는 편이니까. 여하튼 다음 주까지 웬만한 것 나오고 뭐 그 뒤에도 안 했던 것들도 사실 커버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코멘트가 나가요. 그러니까 왜냐 어느 기간 동안 코멘트가 안 나가면 커버리지 제외하는 또 컴플라이언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안 하고 자료만 올라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저희가 모든 걸 방송을 다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좀 매크로 얘기부터 하려고 그래요. 매크로 얘기부터 하는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내가 말했더니 최진현 연구원이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듯이 미중 무역 봉합은 좀 돼가는 거 아니냐 했더니 저는 이제는 기대 안 합니다. 막 그랬는데 왜 그 얘기부터 합시다. 아, 미중이요? 미중 사실 우리가 2년 동안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근데 최재현 연구원 말대로 된 거야. 그때 결국 곡물 수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네네. 그래서 봉합이 될 거다. 봉합 정도는 된 거잖아.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8월 달에 요거 때문에 곡물단에서는 뭐 봉합되고 봉합의 소수는 밟는 거는 이제 오케이인데. 근데 이번에 내가 봤을 때 런던 갔다 와서 영향이 큰 것 같아. 거기서 분위기가 미중 무역 협상은 관세 완전 철폐. 그 환율의 그 이전 복귀 뭐 이 정도가 야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경기 회복에 있어서 이 무역 합의가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리스크오면 유동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글로벌하게. 아 근데 유동성은 유동성인데 근데 그렇다고 옛날만큼 QE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 알았어. 또 싸우겠다. 피곤해 죽겠어요. 요즘 뭐 좀 하려고 애들이 다 달려들어. 야, 막 이렇게 야 이것 좀 TP 좀 올릴까? 그러면 이게 아니라 뭐 지금 그래 알았어. 좀 이따 하자. 야, 그러니까 저는 알았어. 제가 보는 내년에 있어서 바라볼 때 저도 나쁘게 바라보는 건 아니거든요. 알지. 저도 최대한 그래서 저도 이거 자료를 쓸 때 새벽 4시 때 이제 밤을 샐 때 사무실에서 이틀간 밤샜거든. 왜냐면 연당 도착해서 집에 안 가고 한 이틀인가 3일 날밤 까고 딱 자려내고 아침에 발표할 때 안 나왔어. 늦잠 자가지고 황당해가지고 내가 진짜. 일단 제가 그때 이제 새벽 한 4시 때쯤에 이제 자료를 제가 다 쓴 걸 이렇게 훑어봤는데 제가 너무 베어리시하게 보는 거 같아요. 왜냐면 네가 밤새고 써서 그렇다니까. 진영아 그렇게 쓰면 안 돼. 내가 너 그래서 사람이 우울해지고 자꾸 비관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베어리시하게 보는 건가 싶어서 좀 또 다시 한번 싹 갈았어요. 또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날 또 더 늦어졌는데 편집이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상단의 경기가 저는 바닥에 간다는 건 맞아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 회복되는 속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디맨드가 그러니까 수요단에서 정말 그 속도가 제대로 나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한 18페이지의 그 그림이 뭐 투자분들 자료 뭐 밝아서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보면 재밌는 그림이에요. 사실 이게. 왜냐면 이게 원자재와 주식과의 사이클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설명을 해드리지. 그거. 일단은 경기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기를 선행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맞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하면은 그냥 투기 시장이다, 뭐 또 그 도박판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찌 됐건 경기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몰린 게 함축된 게 즉 미래의 한국의 지표다 또는 미래의 글로벌의 지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을 좀 더 앞서 나가는 게 채권이거든요. 물론 채권이 이렇게 보면은 뭐 앞서 나갈 수 있는데 약간 좀 후행한다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경기를 선행하는 거는 주가고 경기와 동행 또는 약간의 후행을 갖다 하는 게 원자재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원자재가 보통 약간 동행보다 뒤에 있어. 예. 원자재만 보고서 시장 판단이 어려워. 원자재는 오히려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성들이 있어. 그쵸. 저도 사실은 근데 원자재가 이게 특히 원유 같은 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심하죠. 오히려 막 더 선행하는 거라고 아니야. 생각을 그 이미지를 하고 그 각인하고 경기가 있었거든요. 빠졌었을 때요. 예. 우리가 작년도에 경기가 빠졌을 때 유가가 나중에 빠졌어요. 제일 위험한 게 사실은 뭔가 주가는 빠졌는데 예. 희석의 상분 시장만 버틸 때가 있어. 그럴 때 굉장히 예. 불안한 상황이야. 그때가 지나고 나서 사실 좀 보면 불안한 상황. 나 그게 후행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때가 그럴 때거든. 후행적으로 좀 파악한다고 할 때. 그러면은 뭐 나중에 뭐 사이클 그래 사이클 내가 좋아하진 않는데 사이클에 대한 다양한 어떤 실증 분석을 해봤을 때는 원자재가 그렇게 선행하진 않는다는 건 분명해. 예. 저는 일단 지금의 경기에 있어서는 앞으로 내년을 갖다 봤었을 때 분명 스테이지 2, 즉 경기가 바닥 구간에 들어간 거는 맞다라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제가 다루고 있는 원자재에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해지하는 귀금속 같은 원자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견인을 하는 원자재인 에너지나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테이지 2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스테이지 1의 마지막 단계이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위치가 즉 그렇게 됐다는 거는 경기에 있어서 사실 주가의 방향성도 제일 먼저 움직인 게 IT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소재단에서 움직이고 소재에서 그 다음에 산업재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메탈 이제 좀 메탈이라던가 그 다음에 에너지가 움직이고 이런 순인데 그렇게 해서 보자면은 아직까지는 제가 좀 바라보는 이 메탈이라던가 에너지 쪽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원자재로만 좀 다뤄서 보자면은 경기에 있어서 비관도 낙관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원자재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이 잡힌 건 아니다라는 식의 접근이 더 맞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크게 빠지지도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 근데 물론 개별 메탈로 들어가면은 크게 빠질 애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아연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근데 그렇지 않는 애들을 갖다 좀 접근하자면 뭐 대표적으로 구리라든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단을 갖다 이번에 조금 낮춰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제가 상단을 WTI 기준 이제 65불에서 하단을 갖다가 50불로 봤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45불에서 60불로 좀 레인지 자체를 좀 내려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재 상하방에 있어서 결국엔 원자재를 움직이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환율,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즉 이 세 가지에 5가지 키팩터를 갖다가 놓고 상단과 하방에 있어서 리스크나 또는 이슈를 갖다가 제가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매크로를 갖다 다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키 이슈들을 통해서 원자재가 그러면 내년에 있어서 방향성에 있어서 왜 LME에서도 모두가 퀘스천 마크를 갖다 내년도를 붙였는지를 갖다가
제 자료를 통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9페이지 봐주시면은 저는 연준의 정책 실책 여부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 내년에도 할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왜냐? 인플레이션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까지는 분명 인플레이션 나와요. 올해 4분기랑. 왜? 유가의 기저로만 따졌을 때는 사실상 작년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유가가 40불까지 내려가요. 올해 1분기 때만 하더라도 유가가 50불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 4분기와 내년 1분기는 인플레이션이 나와주는데 사실상 그것 때문에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갖다 잠깐 중단한 건데 내년 2분기부터는 말이 달라져요. 내년에 박스권 유가를 갖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기저로 치면은 올해 2분기 때 유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안 나와주거든요. 그럼 연준은 금리 인하를 그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때 제대로 못 해줄 경우, 즉 보험성 금리 인하가 아니라 리세션 금리 인하를 갖다 할 경우에는 이게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삐끄덕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에 있어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다. 무슨 말이야? 보험성 금리 인하는 사실 이번에 한 3번 했으니까 그렇죠. 한 거잖아. 근데 내년에 가서 2분기 때 인플레이션이 안 나오는 구간인데 그때도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보험성 금리 인하를 안 할 경우가 타이밍을 놓치고 거죠. 나중에 좀 안 좋아졌을 때는 한다. 그쵸. 리세션 진입했을 때. 이번에 앨런이란다. 파웰이 얘기한 거 보면은 좀만 삐끗하면은 바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죠. 사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우리 하우스 쪽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하우스에서는 그러고 있지 지금. 다른 데에서는 또 그렇게 않게 보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에 있어서 연준이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갖다 그동안 너무 빠르게 해온 건 다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실책이라는 건 또 다들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실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섞이고 있다라는 거죠. 저번에 금리 올렸을 때 워낙 삽질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파웰이 약간은 좀 더 친화적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고. 근데 과거의 실책에 대해서 불안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예. 두 번째는 유로존이 과연 부활을 할 것인가? 유로존의 GDP 계속 깐죽거려야지. 0.1에서 좀 낮았잖아 유로존 GDP 최근에 보면. 뭐 그렇긴 한데 주가도 스톡스도 역사적 고점 넘어가는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유로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는 건 봐요. 대신 미흡한 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표 2번처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내년에 유로존 분명 감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감세를 갖다 많이 해서 사실상 친신화 시장적인 정책을 갖다 많이 해서 소비를 갖다가 감세 들어가니까 소비를 일으키겠다라는 건데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유로존은 대표적으로 소비를 이끄는 게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랑 이탈리아인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독일은 주로 제조업 국가이자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독일의 수출의 80% 정도 70-80%가 유로존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소비 국가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인데 얘네들이 주도로 감세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유로존의 추가적인 경기 하방에 막힐 수가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논리잖아요. 저도 여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약간의 미스매칭이 나올 수 있는 원자재 단에서는 수요에 있어서 기대감이 조금 2%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23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림 44번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가 지금 나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럽은 우리가 유럽을 갔다가 가시면은 아시다시피 옛날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건설 이제 토목 경기 자체가 새로운 걸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겉에 부분을 냅두고 안에 걸 다 리모델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다 보니 왜냐면 유럽은 이렇게 갈아엎고 못해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 부정상. 그림 45번처럼 유로존이 사실 구리의 수요에 있어서 전력 인프라가 많이 차지하거든요. 건설이라던가. 근데 그러다 보니 45번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인프라 쪽에 나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원자재 단에서 수요를 갖다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자재 쪽에서 보니까 그쪽 수요는 아직 되게 약하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림 46번처럼 글로벌리하게 자동차에 있어서 내년에 회복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특히 이머징 중심으로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 저희 쪽 자동차 애널리스트 얘기를 제가 좀 자주 얘기를 해봤지만 그림 47번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CO2 배출 규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조금 수요가 개선되기에는 유럽은 한계가 좀 어느 정도 있다. 분명한 거는 유럽이 바닥을 치고 어떻게 보면 프랑스 같은 데는 상당히 견고하잖아. 최근에 반도체가. 독일이 상당히 어쩌면 유로존 전체의 어떤 활력을 과거와 다르게 잃게 하고 있는데
독일도 좀 뭔가 정책적으로 감세 들어가면서 변화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경기에 저는 추가 하락을 갖다가 이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쪽의 수요에 있어서 결국에는 원자재 수요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자동차라든가 건설 경기라든가 전력 인프라 이쪽인데 이쪽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수요야 뭐 소비 확대나 이런 거는 긍정적이긴 한데 이러한 부분들 미흡한 점이 있다. 유로존이 확 살아나가지고 수요 견인하기는 힘들다. 그렇죠.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 그렇죠. 문제는 이제 저는 사실 중국이지 뭐 원자재 하면 그렇죠. 중국이 뭐 50%인데. 예. 중국을 봤었을 때 저는 LM위크 가기 전에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면은 중국이 과연 내년에 더 해줄까? 할 게 없어 별로 중국이 많이 카드가 남겨져 있는 게 그나마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인프라는 분명히 재정은 괜찮긴 한데 예. 인프라는 괜찮아요. 인프라는 괜찮은데 뱅크 오브 차이나 측에서 뭐 인프라는 안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인프라는 그나마 괜찮은데 전력 인프라 쪽이 좀 문제라는 거고요. 부동산 쪽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일단 얘기를 하자면은 24페이지에 통화정책단에서는 분명 여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돈유 가격 때문에 통화정책의 여력이 좀 제한된 것이지 사실 이거에 있어서는 내년 2분기에 가서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MLF 금리 인하, 즉 은행 간 금리 인하를 넘어서 기준금리 인하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49번의 그림에 최근에 은보감에서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인터넷 대출 같은 P2P 대출을 틀어막고 있는데 이거의 역할을 지금 소형은행 즉 1금융에서 대출을 해줘가지고 소비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80년대생, 90년대생들이 이 P2P 대출을 통해서 자동차를 소비하고 소비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역할을 소형 은행들이 P2P 대신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GDP 60%가 소비를 갖다 차지하다 보니 중국의 경기 하방 방어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진다는 거는 저도 긍정적이긴 합니다. 다만 원자재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표 3번에 제가 지난 2월 달에 제가 이제 중국 이슈 트래커를 통해서 지방정부 정책들이랑 역대 정책들을 갖다 정리를 한 거를 갖다가 다시 또 추가로 업데이트해서 표 3번을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해봤었을 때 올해 정말 많은 부양책을 갖다 재정정책을 썼더라고요, 중국이. 많은 재정정책을 썼는데 인프라 단에서는 분명 긍정적이에요. 감세도 해주고. 근데 문제는 2% 부족한 이유가 부동산이라는 거죠. 통화정책의 방향성은 소비와 민간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인데 근데 부동산은 막아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을 막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림 50번을 봐주시면은 최근에 뭐 전용 철도라 해가지고 이런 철도 개발이라든가 고속철 일부 수요를 갖다가 계속 유효 투자를 갖다가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와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림 52번처럼 뭐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회사채 만기에 대해서 통제를 갖다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정부가. 그러다 보니 그림 53번처럼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을 선행하는 게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12개월가량 선행을 하는데 신규 프로젝트가 앞으로 우하향세라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 개발 투자가 제대로 못 나가준다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요 최근에 그림 54번에 중국의 지난 한 달 동안 중국 내에서 CCMA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중국 굴삭기 시장에 대한 서베이에서 둔화할 것이라는 쪽이 더 많았었습니다. 왜? 그게 부동산이죠. 그러면은 부동산의 여파가 어디로 가느냐? 부동산을 갖다가 너무 꽉 틀어잡으면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림 56번처럼 결국 부동산은 전력 인프라를 갖다가 일부를 갖다가 가지고 갑니다. 전력 인프라 일부 수요를 갖다가 꺾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그림 57번처럼 부동산 경기와 가전제품의 수요가 방향성이 비슷하게 갑니다. 왜? 우리가 집을 사면 기본적으로 저도 집을 사고 싶은데 못 사는데 집을 사게 되면은 우리가 가전기기를 사요. 가전제품 바꾸고 냉장고 사고 TV 사고 이러한 부가되는 수요가 창출력이 제한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정책 방향성에 있어서는 2% 정도 모자란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미중 무역 합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데. 예. 그림 58번처럼 이 회색 바 차트가 뭐냐면은 2018년 말부터 중국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에 개입한 거에 있어서 자기들이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공개한 시점들입니다. 회색 바 차트는 홍콩 시장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중앙은행 증권이라 해가지고 이걸 발행한 시점들입니다. 제가 이걸 규모가 있긴 한데 그냥 그렇게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시점대별로 했었을 때, 즉 위안화를 갖다가 홍콩 시장에서 이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역의 위안화를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 흡수되면서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요 최근에 위안화가 강세가 가졌잖아요. 치리안 포치가 조금 완화되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합의는 중요한데 과거 지난 올해 상반기 때 같은 휴전 가지고는 경기의 회복을 갖다가 크게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전면 철회라던가 그리고 위안화가 무역 갈등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더 당긴다라면은 좀 더 그런 액션들이 나와준다라면은 중국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중국은 결국은 관세 어쩌면 전면 철회까지 원하는 거죠. 전면 철회를 예. 원하는 것 같고, 미국 상무부 보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예. 좀 그런 것 같고,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결국 우리 하우스비로 정해온 거는 옆에 오른편에 있지만 글로벌 소비 주체에서 그걸 중국이 소비를 해줘야 글로벌 교역이 산다는 전제가 되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위안화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였고, 결국 그거는 결국 미국이나 중국이나 약간 그런 쪽으로 모아지는 느낌은 난 있거든 최근에. 저도 아니야?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는 하는데 근데 이러한 합의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2년 동안 배운 교훈이 이겁니다. 제가 지금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배운 교훈이 이번 사건을 갖다 가지고 배운 게 빅 이벤트에 있어서는 예단을 하지 말자라는 식의 접근을 갖다가, 그러니까 가능성은 열어두되 예단은 하지 말자고 이제 좀 배운 게 있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그림 58번에 LME 인덱스가 뭐냐면 LME 금속거래소에 있는 금속 그 가격의 지수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대부분 구리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역축으로 그렸을 때 위안화랑 똑같이 갑니다. 왜냐? 중국이 수요의 50%를 차지하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위안화가 강세가 주면은 저도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스톡을,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같이 보는 입장에서는 상품 시장은 굉장히 레깅돼서 뒤에 따라올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메탈이나 이런 쪽이 돌 분위기는 아니야. 근데 이제 소비재 쪽은 좋거든. 그렇죠. 그러면 소비가 좋은데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는 느낌들. 그래가지고 뭐 소비도 다 좋은 게 아니라 뭐 좀 사치스러운 비싼 거, 뭐 그러니까 그런 소비들 좋고 의류도 좋고 막 이렇게 글로벌하게 소비는 사는데 또 무형자산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 좋아지는데, 과거처럼 경기가 터닝해도 그냥 느리게 돌고 있고 V보다 U자형처럼 굉장히 느리게 돌다 보니까 상품 시장은 좀 후행적으로 이게 오다 보니까 그 온도차가 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상황. 그렇죠. 난 좀 그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사실 LME이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같이 애널리스트들도 있지만은 뭐 IB도 있고 뭐 선물 쪽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것 이외에도 광산업자들도 있고 재련업자들도 있고 가공업자들도 있고 창고업자, 무역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금속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좀 더 LME이크가 딥하게 바라본 건 있어요. 더 덜 좋게 바라본 건 있는데.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사이클 상으로는 후행적. 그래서 아까 그걸 강조했던 거야. 예, 그런 분들이 뒤에 있다 올 보니까요. 때가 있는데 좀 경기 사이클이 늘어졌다가 도는 있어서 V자가 아니거든요. 예. 경기 반등이. 그러니까 굉장히 더디게 이렇게 길게 보면 U자로 도니까 이쪽 온도차가 좀 있는 걸 감안해야 그쵸. 될 것 같고, 다음 문제도 이게 연계되는 거야. 기대 인플레도 굉장히 늦게 올 거라는 거지 나는. 그렇죠. 일단은 달러화에 있어서 기세는 다들 사실 LME이크에 있어서 현장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달러화가 내년에 약세로 갈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달러화에 있어서도 기세가 잦아들 만한 몇 가지 조치들도 분명 나와주긴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달러화가 약해지면 달러화 표시 자산인 원자재는 좋긴 한데 그 다음 결국에는 원자재는 하나의 상품이거든요. 즉 인플레이션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품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엔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그림 62번에 그래서 유가가 중요하거든요. 유가가 1분기 때 이제 WTI 기준으로 1분기 평균 유가가 55불, 2분기 때 60불, 3분기 때 56불, 4분기 때 54불입니다. 그렇게만 놓고 보면은 사실상 저는 내년에 박스권 유가를 갖다 바라보는데, 그렇게 치면은 내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올 구간은 1분기
그나마 3분기 때 한 뭐 연말경쯤, 3분기 말 때쯤에 좀 잠깐 나오고 4분기 이렇게 보면은 2분기 때가 확 비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업금속이 살 수 있는 또는 에너지 쪽이 살 수 있는 회복 구간은 3분기 말 때쯤부터 돌아서기 시점이지 않겠는가 본격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매크로하게 보면 이런데 또 산업별로 들어가서 보면 이쪽이야말로 공급광이거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오늘 이번 자료에서 제일 듣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잠깐 쉬었다 2부서부터예요. 우리 조선에너지 지금 우리가 양해명건이 또 투자회사로 옮기는 바람에 조선이 없는데 사실 먼저 도는 사이클이 이쪽이거든. 주가의 선행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서 특히 원유 시장이 좀 변화가 유가가 좀 박스권 있다가 돌아서는 조짐인데 만약 조선은 먼저 움직일 조선 건설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내년에 주가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